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그리고 한국응급구조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대외협력이사 서희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셔서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119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되는 고위험 응급처치의 환자 안전 관리 체계와 표준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특정 직역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병원 전 응급의료의 질관리와 교육, 평가 및 검증 체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전문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이 균형 있게 논의되고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임아람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영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법제위원회 간사이신 정우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양현모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는 세 개 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현진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응급구조학회 이경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는 소방청과 간호협회 측에도 참석 요청을 드렸으나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소개해드린 분들 외에도 응급의료 관련 학계와 의료계, 환자단체, 현장 실무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 채워주실 줄은 차마 몰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학회 관계자 여러분, 특히
학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년 정도를 소아응급실에서 소아응급 세부 전문의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응급구조사분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순간에는 보통 소아응급실이라 만 18세까지 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달래서 오시고 말 안 통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서 오시고 또 보호자분들에게 또 다정하게 설명도 하시고 저희와도 소통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의 업무의 지난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사실은 우리만 아는 감정적인 이런 어려움들까지도 어쩌면 제가 가장 친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이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현실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동안 저희 의원실에서 주최해왔던 참 많은 토론회들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실제 환자에게 밀착된 아주 좋은 결과로 열매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응급구조사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기획하고 그것을 조직하고 그 모든 의료가 환자 개개인에게 닿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응급진료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혹은 국가에 따라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응급구조와 응급치료의 내용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료에 있어서도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믿는 편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가장 튼튼한 안전망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은 응급의료 체계이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건 정말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주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장의 동료로서 그리고 미래의 어쩌면 환자로서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동지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들 귀담아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환자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새 기관 단체장님들의 인사 한 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협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저희 한 10시 반에 여기 국회 도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면서 또 일부 행사를 또 하던 도중에 또 왔습니다. 또 많은 의원들이 오늘 오셨는데 같이 함께하지 못해서 지금 약간 돌아가면서 유튜브로 좀 보고 있을 우리 많은 그 예비응급구사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신 분들 모든 분들께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같이 못하지만 마음은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님, 충남대학교 병원 유인술 교수님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강영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 토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응급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안전망입니다. 특히 병원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무엇보다 환자 안전의 최우선 가치로 보장돼야 합니다.
최근 119 구조구급연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위험 응급처치의 수행의 주체와 업무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응급구사들은 수많은 응급 환자 곁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응급의료 환경 속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체계 발전을 시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현장 경험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가 함께 모아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병원 전 응급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개혁신당 이주연 국회의원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뜻깊은 논의와 소중한 의견이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현진숙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이주연 국회의원님, 그리고 오늘 귀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협의회장 현진숙입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이주연 의원님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 주시는 충남대학교 병원 윤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발제를 맡아주신 대한응급의학회 의사의 이영민 회장님, 그리고 정우석 교수님, 양원모 교수님, 중증환자연합회 김성주 대표님, 그리고 시사인 김현희 기자님, 그리고 이마람 재난의료 정책과장님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바쁜 가운데 환자단체 연합에서 안기종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응급구조과 교수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계신 응급구조사 여러분과 그리고 미래의 응급의료를 이끌어갈 학생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은 저희 제도와 시스템이 과연 환자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병원정 응급의료는 국민이 가장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의료의 최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 변화도 충분한 검증과 질관리 체계 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환자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건설적인 정책의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뜻깊은 토론회가 되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진숙 회장님. 다음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 이경렬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현진숙 회장님께서 그동안 그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아서 이렇게 감정이 좀 복받쳐졌던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제16대 한국응급구조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경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존경한 이주영 국회의원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유인수 교수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응급의학회 이영민 회장님, 그리고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님,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임마람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시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우석 교수님, 시사인의 정연희 기자님, 그리고 우리 교통대학교 양효무 교수님께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주제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병원 전 응급의료 상황을 포함한 모든 의료 과정에서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1급 응급구조사의 대학에서의 양성 과정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그 기반을 확고히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다 보면 이제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 30여 년 과정 동안에 현장에서는 이제 소방의 119 구급 서비스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이 괄목할 만한 이제 성장을 거두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구급대원들이 함께 성장하며 국민의 건강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어떤 삶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19 구조구급법 시행령 개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급대원의 업무는 환자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고위험 응급처치를 자격과 면허체계, 그러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확도될 경우에는 법률과 제도 간의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소방 조직 내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범위도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관 내 사건과 같은 전문기도 관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국가적 검증을 통해서 역량이 확인된 전문 인력이 명확한 책임과 그리고 의료 지도 하에 일관성 있게 수행되어야 비로소 환자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가 소방 체계가 거의 유사하죠. 동경 소방청 같은 경우는 모든 구급차에 1급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구급 구명사를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위태로운 환자 누구에게나 전문 기도 관리를 포함한 고도의 응급처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학계, 응급의료 종사자분들 그리고 환자단체가 함께해 주셨는데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사회적 논의가 오늘의 국민의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 응급구조학회도 학문적 연구와 교육 그리고 정책 제언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높은 수준의 병원 전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경렬 회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기 전에 앞서 추가로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숙 회장님께서 잠시 소개를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환자안전단체 한국환자안전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네,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빈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팀의 안내에 따라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은구사 화이팅 하겠습니다. 은구사 화이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구사 화이팅! 내빈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착석한 자리에서 전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거라서 제가 환자 안전 하면은 강화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자 안전 강화. 감사합니다. 네, 기념 촬영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충남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술 교수님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발전과 응급의학 분야의 학문적 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오신 응급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권위자이십니다. 응급의료 정책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응급의료 현장 개선 등 다방면에서 귀중한 공헌을 해오셨으며 오늘 토론회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유인술 교수님을 위해서 큰 박수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그 주제가 굉장히 좀 무겁고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그 우리 응급의료에 이제 39년째 지금 몸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냥 응급실에서 이제 촉탁으로 그 환자 지금도 응급 현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그 토론회를 우리 이주영 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이 이제 마련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아마 현재 지금 국회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실제 이제 또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토론회와 관련된 것이 지금 1구법 시행령 개정안 이제 요게 좀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오늘 여기에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좀 이해관계가 있는 게 우리 이제 응급구조사란 직종하고 그다음에 간호직종 그다음에 또 이제 법률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조직 관련돼서는 또 소방이 되겠죠. 소방이라는 조직.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의료에 관련된 법률을 관장하는 또 이제 복지부.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직종과 조직의 이해관계가 좀 걸쳐 있는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중점을 둬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조직이나 직종의 어떤 이익보다도 우선 가장 앞선 것이 결국에 환자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종 지향 목표가 되어야 될 거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이 어떤 조직이나 직종 간 이해보다도 어떻게 해야지만 실제 우리가 환자한테 가장 안전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응급의료는 병원 앞에서부터 벌써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응급의료의 첫 단추를 얼마나 잘 깨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환자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가 그래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조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토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비해서 그래서 좀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집중해서 발표와 토론을 앞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오늘 기조 발표는 우리 대한응급의료 의사회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영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이제 백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즘 응급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응급의료 현안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언론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분이죠. 예, 이영민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선거 캠페인 다니시느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또 이렇게 현안에 관심 가져주신 이주영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강용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삼성이랑 하이닉스 다 잘 팔고 오셨죠? 네.
나라가 엉망입니다. 네, 뭐 주식에 인생을 건 사람은 아닙니다만 환율이 이렇게 널뛰고 또 주가도 이렇게 널뛰고 뭐 하나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줄 사실 잘 몰랐습니다. 훨씬 더 적은 분들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인가라고 왔는데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 저희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보고 상당히 좀 감명 깊고요. 제가 받은 발제가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의 개선과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고 발제를 받았는데 저는 긴급 토론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긴급하게 토론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평상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나눠야 할 정도로 뭔가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고요. 그게 이제 촉발이 된 이유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응급의학과라고 하는 게 응급의료 시스템 EMS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된 게 67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68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미국 의회 화이트 페이퍼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1년 동안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베트남전에서 1년 동안 사망한 사람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의회 보고서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결국은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환자가 가장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이 응급의료 시스템, 우리가 현재 지금 향유하고 있고 또 만들어가고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이 처음으로 이제 생겼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오게 되면서 내과법은 없어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의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는 저도 이제 저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 오래도록 강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랑 똑같아. 체인으로 같이 돌아가야지 앞에만 돌아간다고 자전거가 가지도 않고 뒤에만 돌아간다고 가지도 않는다. 결국은 하나로 묶여서 같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게 이빨이 서로 잘 맞아야지 이빨이 맞지 않으면은 당연히 자전거는 제대로 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직역이나 이런 어떤 특수한 면허, 여러분들 다 이제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요. 저도 이제 면허를 가지고 면허에 합당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이 면허라고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의료인이냐 의료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면허가 어떤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표가 동일하거든요. 자전거를 앞으로 굴리는 일, 우리한테는 응급 환자를 살리는 일이 되겠죠. 먼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어젠다는 이제 우리가 응급실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임상적인 현실과 그리고 어떤 술기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13분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개정안을 읽어보니까 참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군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19법 개정안 10조의 2 보면은 소방청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법률일 것 같고요. 이러한 협의라고 하는 단어가 법률적으로는 한국말이 참 받아들이는 사람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협의라고 하는 것은 반대해도 협의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소방청장하고 복지부 장관만 두 분이서 악수하고 나면은 뭐든 다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재 장치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가 필요하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필요한 게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 어떤 업무의 범위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면 단순히 협의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의 강제 조항 그리고 뭔가의 명확한 정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료법 27조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생각을 해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취지가 있고요, 법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좀 이것은 말 자체로도 사실은 의료법을 우회하는 부분이고요, 또 의료법을 무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법에서 면허의 범위를 왜 정해놨을까요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결국은 그런 면허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또 면허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의료법을 우회하면서까지 과연 이런 것들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그렇다면 이제 그 논리가 있어야 되겠죠. 이 의료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의료법을 무시하면서조차도 뭔가를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정말 환자의 생명에 아니면은 치료의 결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환자의 생명보다는 행정 편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급대원의 자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 의료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구급대원의 자격별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응급구조사라고 하는 어떤 직역 자체가 자체로서의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전반적인 흐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지금 소방청이나 이 법을 발의한 분들께서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조직의 확장이라든지 조직의 이익과 반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료법은 모든 의료인들이 다 해당하게 되겠죠. 근데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단 말이죠. 이 자체가 달라요. 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의료행위라고 하는 게 의료인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게 되는데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의료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국한된 어떻게 보면 위임받은 어떤 권리 이자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이런 어떤 전문성에 대한 정의이고요. 굳이 의료인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의료를 하는 직종이 아닌데. 그렇다면 응급구조사가 가장 잘하는 걸 가장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대로 정의를 하게 되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법의 정신 내지는 본질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제 크게 봐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관리, 전문 기도관리 술기 중에서 기도 삽관에 대한 부분, 또 전문 의약품의 사용 여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병원 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법에서 얘기하는 의료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응급 이송, 그러니까 병원 전 단계, 즉 환자 구조에서 병원까지 인계하기 전에 이 짧은 스팟 타임에 정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적절한 치료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술기가 얼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 근거 내지는 학술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제 기도삽관 저도 수천 번은 했겠죠. 얼마나 했는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번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두렵습니다.
왜 안 될까봐.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도삽관이 되지 않으면 뭐 다른 기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결국은 하다 안 되면은 목을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원 전 단계라고 하는 병원 현장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결국은 이 술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100% 성공한다라는 술기는 없습니다. 네, 어떤 술기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술기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전문의라 하더라도 병원 안에서 준비 상태에서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기도삽관 성공할 가능성은 저희 우리 또 마추카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90%를 잡습니다. 응급실 환경은 그보다는 좀 적겠죠. 최종적으로는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처음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미국 데이터 보면 68%, 뭐 대충 대부분의 논문들이 70% 이쪽 저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10번에 7번은 성공할 수 있어도 10번에 3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실패에 대한 책임과 어떤 세컨드 플랜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19 선생님들이니까 119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삽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정도 연습하려면 최소 제가 이전에 논문 봤을 땐 60번이라고 하는 논문도 있었고요. 119번이라고 하는 게 아마 가장 최근의 논문인 것 같습니다. 120번 정도의 실질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 10번 정도는 계속 해봐야 이 기술이 내 것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병원 전 단계에 계시는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이 120번의 실습을 어디 가서 할 것이며 그리고 연간 10번 이상의 기도삽관을 어디 가서 해서 이 술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술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뒤에 내면이 숨어 있다. 지금처럼 마네킹에다 몇 번 해봤다고 해서 현장에서 너 그럼 가서 기도삽관해. 이것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간 아웃 오브 호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가 약 35,000명 정도 되는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기관 내 삽관하는 경우가 1,000건에서 1,500건 정도 된대요. 이거 다 그 전문 구급차에서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인 구급차에서는 거의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10,000명 넘으니까 1인당 연간 0.1회?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얻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2025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얘기하듯이 성문외 기구라든지 백밸브 마스크가 실제로 현장에서 훨씬 더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이런 술기를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을 했을 때 과연 법의 정신은 무엇이며 법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며 누가 이익을 볼 것이냐라는 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다 안 되면은 목을 따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기구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 실패하게 되었을 때 되게 심각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응급구조사와 관련한 판례들이 뭐 여러 개 찾아보니까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식도에다가 이제 잘못 넣었다가 지연 과실로 형사 유죄 받았던 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기도로 안 들어가고 식도로 들어갈 수 있죠. 의사들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식도로 들어갔는지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상황, 이 CPR 상황이 아닌데도 간호사 선생님이 인투베이션, 기도삽관을 하다가 면허 범위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유죄받은 케이스를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인투베이션 하다가 시간이 늦어져서 뭔가 환자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저는 되게 과도한 판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전문 의사나 전문적으로 이제 관리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테스트를 하고요,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점수 미달인 경우에는 면허를 박탈을 합니다. UK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인 평가 그리고 고위험 라이선스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런 현장 응급처치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줍니다. 결국은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삽관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외의 모든 처치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런 처치가 왜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서로 간의 이해와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럼 그거 하려면은 어느 교육이 얼만큼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실제 현장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선 어떤 관리를 할 것이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완비가 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고민을 많이 해봤던 부분이고요.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물론 뭐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형태의 무엇인가의 관리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결국은 학회를 통한, 그리고 응급의학회 또 응급구조학회, 이런 어떤 아카데믹한 부분에서 분명히 에비던스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습, 그리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가 됐던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인증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누군가는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특수한 형태의 라이선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3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내일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응급구조사, 또 간호사, 또 응급의학과 의사, 또 의료인, 이 모두가 사실은 합의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업무 분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100% 클리어 컷을 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서로의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뭐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어떤 면허에 대해서, 서로의 전문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은 어떠한 논의도 다가서지 못할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응급의학과 의사는 또 응급의학과 의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나누기 이전에 서로의 직역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그리고 존중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발제를 하면서 좀 찾아봤던 거 있는데 21년도에 마취과 저널에 나왔던 거네요. 기도삽관과 관련한 판결이 5년간 약 220건 있고요. 원고 승소 81%, 평균 한 1억 3천 정도.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기도삽관이 응급구조사 선생님들한테 풀리게 된다면 더 심한 미래가 생기지 않을까. 광주지법에서 기관 내 튜브 삽관, 이거 이제 전공이에요. 30대 의사 전공입니다. 과실로 숨지게 한 30대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자, 죄책이 가볍지 않대요. 잘못 넣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대. 그러나 자백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백 반성하는 점, 그리고 희귀 질환인 루게릭을 처음 접해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해서 그냥 벌금만 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저는 뭐 이 사법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지만 역시 사법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역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없는 한 이런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119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나가야 할 지향점은 뭐냐? 결국 환자 살리자가 되겠죠. 1조의 목적에 보면은 국가의 구조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서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한다. 결국은 환자 잘 살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개정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법을 바꿀 때 과연 그게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바꾸면 구급 업무 역량이 강화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바꾼 게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다 아니라면 과연 이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약속드린 시간에 오버했는데 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119 구조구급법 그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각 직역별 업무 분장과 뭐 피드백 인증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기조 발표를 이제 했고요. 우리 이제부터 지정 토론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장례 정리하는 동안 잠깐 쉬었다가 지정 토론하고 나서 이제 종합 토론을 할 테니까 우리 혹시 플로우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혹시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지금부터 잘 듣고 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지정 토론 준비를 위한 정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리를 마치는 대로 이어서 지정 토론이 진행되오니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한 상태로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네, 좀 이제 장례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의 지정 토론자분이 있는데요. 우선 지정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각각의 어떤 의료 행위 하나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선 한번 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요?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의료와 관련된 그런 여러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종별로 각각의 관장하는 법이 있고 그 법에 각각의 직종별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이 다 우리 복지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 지금 119 구조구급법은 이제 행안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또 소방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19 구조구급법에 보면 구급대원 자격의 의료인과 간호법에 의한 간호사, 그 다음에 1,2급 응급구조사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한다. 근데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청장이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소방청장이 이걸 이제 간호사 응급구조사는 이제 1, 2급이 있으니까 그 업무 범위가 이미 명확하게 돼 있죠. 근데 간호사는 그러면 소방청장이 1급 응급구조사 범위를 갖고 허용할 겁니까? 2급 응급구조사 범위에 대해서 허용할 겁니까? 이게 법률에 분명히 1, 2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따로 되어 있는데 구급대원 자격에 의한 119 구급대의 간호사는 2급
그 2급을 정해도 되고 1급을 정해도 된다? 이건 어떤 법률적인 그런 행평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각자 의료 직종별로 업무 범위가 이제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이제 소방청장이 정하는데 자 그러면 소방청장이 2급 그 응급구조사도 만약에 소방청장이 1급 업무 범위 주면 허용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소방에서 말하는 논리가 구급대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급대원도 그 앞에 법에 의료 관련 자격증을 갖고서 구급대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급대원에 앞서서 선행 조건이 이 응급구조사나 의료인 이 자격 이게 선행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저 구급대 별도 조직이다 소방 119법에 의한 거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업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구급대원이 아닌 똑같은 예를 들어서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칠 때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급대원이 아니면 즉 공무원이 아니면 이게 업무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까? 공무원과 민간인 업무 범위가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상당히 그 근본적인 좀 그 의문점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지금 구급대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응급처치가 이게 의료행위인가 아닌가. 분명히 응급 환자를 지금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의료행위라고 본다면 이게 어떤 그 의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 평가를 받아야 되고 큰 틀에서 의료법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119구급법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응급 환자를 다루고 있는데 그냥 구급대의 어떤 소방이라는 이 공무원 조직의 행정 업무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완전히 지금 뭔가가 두 개가 개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금 119 뭐 구조구급법 뭐 이런 시행령 개정 이 그 단순한 아주 조그만한 그 내용을 갖고 우리가 그 토론하고 뭐 어떤 그 분석을 하고 이럴 부분에 앞서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게 보다 더 근본적인 그 어떤 합의가 먼저 돼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한번 그 우리 저 토론자분들이 한번 좀 고민하면서 같이 좀 그 지정 토론 내용을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우선 그 첫 번째 지정 토론으로 우리 저 마취통증의학회 법제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정우석 교수님이 전문 기도 관리의 임상적 고려사항과 질관리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 마취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마취통증과 정우석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고 살짝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제가 받았던 발제는 병원전 기도사건 임상적 위험성과 처치자의 책임이라는 발제를 가지고 부탁을 받았고요. 5분이라는 짧은 사이에 어떻게 이 위험성을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관 내 사건은 정의만 따지고 보면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양압 환기를 가능하게 해서 환기를 유지해서 사람을 살리는 침습적 전문 기도 관리 행위이나 이 하나의 행위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고도의 기도 관리 행위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상적 위험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정의와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바로 리스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관의 삭관은 기도 손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기도 삭관을 하기 위해서 후두경을 조작을 해야 되고 기도 내로 생각보다 굉장히 굵은 관을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술부터 기도까지 그 사이에는 치아도 있고 혀도 있고 인두도 있고 후두도 있고 성대도 있고 기관 점막까지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고 이것이 술기에 익숙하지 않은 자가 반복적으로 하게 되나 아니면 여러 번 하게 되면 출혈뿐만 아니라 기도가 붓게 돼서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손상에 대한 임상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 내용물의 기도 내 흡입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을 입 뒤로 넣으면 토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속이 안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많이 하죠. 기관의 삭관을 위해서는 커다란 쇠 막대기 하나를 거기다 넣는 거고 밀어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가 위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고 흔히 토할 수 있다고 하죠. 할 수가 그 기도 내로 가면 흡인성 폐렴과 급성 호흡 부전, 저산소증이 급격하게 빠르게 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도 삭관이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사실 목에는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식도로 삭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산소 공급을 전혀 하지 않게 되고 이 문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계속 양압 환기를 할 때에는 위에 공기를 계속 주입하게 돼서 오히려 그 이후에 환기를 더 방해를 하고 위 내용물의 흡인을 리스크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또 위험성이 있다면 저산소증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죠. 저산소증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 내 삭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 내 삭관을 하기 전에 환자의 환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 내 삭관이라는 이 술기 하나에 집착해서 삭관의 시도가 길어지고 반복적으로 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가해질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있을 때는 부작용으로도 기도가 붓고 출혈로 그 이후에 전문가가 왔을 때도 기도 확보가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앞에 수술로 목을 따는 듯 이렇게 목을 열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제가 임상적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처치자의 책임, 여기서 책임이라면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법적인 책임을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병원 바깥에서 응급 상황에서. 그래서 기관의 삭관의 처치자가 가져야 될 책임 의식이라는 좀 더 거기가 더 맞을 것 같고요. 기관의 삭관이라는 이 행위가 테크닉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관의 삭관은 환자를 살리는 기술이고요. 그 기술을 정말 잘 살리기 위해서는 삭관 전 환자를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적응증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삭관 중 산소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능숙하게 알아야 되고요. 식도 삭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반복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실패 시 대체 기도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삭관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삭관 후에 이 위치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위치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능력, 즉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능력이 필요한 이 술기에서 단순히 짧은 시간에 어떤 훈련으로는 환자에게 안전한 이런 기술의 삭관이라는 행위를 시행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받았던 그 발제 내용은 그렇게 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 그 의료인 중에 이제
그 기도 관리를 제일 많이 하는 그 직종이 이제 우리 마취통증의학회죠. 예, 그리고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도 많이 갖고 있고요. 이제 기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위험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 그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양영민 교수님께서 병원 전 응급의료 전문 인력의 교육과 역량 평가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양현모입니다. 먼저 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목적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검증된 체계의 문제로 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각 직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오랜 시간 교육받고 시험받고 검증받아서 현장에 섭니다. 이는 단순한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가 만나게 되는 의료인의 손끝과 판단이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논의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환자 앞에 서기까지 어떤 검증을 거쳤느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전 세계에는 구급차에 탑승하는 간호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인용되어야 됩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에서 구급차에 탑승하는 간호사는 최소 수년간의 중환자실이나 마취과에서 생사의 경계를 직접 경험한 전문 간호사들입니다. 임상 경력이 없거나 단기 교육만 받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결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유럽의 전문 간호사 시스템은 병원 전 단계라는 독립된 영역의 프로토콜과 가이드라인을 수십 년에 걸쳐 다듬어온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병원 안의 간호 업무를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병원 전 단계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춰서 완전히 재사회화된 전문직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핀란드를 예로 들면 구급차에 탑승하는 간호사는 정규 4년제에 240학점의 응급전문대학을 졸업해야 됩니다. 그 결과 일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간호사는 구급차를 탑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기 교육으로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03년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기 교육을 받은 후에 병원 전 단계에서 기간 내 삽관을 시행한 환자의 사망률이 33%였던 반면에 삽관 없이 이송만 한 환자의 사망률은 24%로 차라리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환자를 살리려고 시행한 처치가 결과적으로 환자를 더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네킹에 튜브를 밀어넣는 술기는 단기 교육으로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정리되지 않은 응급 현장, 피와 구토물로 가득 찬 환자의 기도 앞에서 지금 이 처치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와 같은 그런 판단 능력은 결코 단기 교육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 판단은 3, 4년간 병원 전 응급이라는 단일 학문을 전공하고 몸에 익힌 정규 교육의 산물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단기간 교육만으로는 해당 전문 영역의 숙련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전 응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교육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 검증되지 않은 판단을 환자의 생명과 맞바꾸게 될 것입니다. 교육 철학자 마이클 폴라니는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문직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매뉴얼이나 교재 몇 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경험과 학습을 통해 몸에 배어있는 암묵지이고 환자의 침상 옆에서 구급차에 흔들리는 공간 속에서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직업적 인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전 전문 인력의 역량평가는 단순히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이 암묵지가 실제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개정이 향하는 방향이 환자 안전을 정조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기 교육으로 고위험 술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육을 통해 양성된 전문 인력이 충분히 현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처우를 정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환자 안전 정책의 출발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개정의 방향이 환자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 이제 의료 관련 직종 법들을 쭉 보시면 각각의 그 이 직종을 왜 만들었는지 그 법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그 법에 다 보면 이 직종을 왜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 사람들이 그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자격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즉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응급구조사가 되겠죠. 응급구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 정규 응급에 관한 법률에 직종을 만든 이유, 교육과정, 시험 자격 이런 게 다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자격을 따고 나서 행위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질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아마 좀 이제 그 포함이 돼서 관리하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오늘 아주 제일 중요한 우리 토론자분이신데요. 실제 뭐가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환자 안전이지 않습니까? 뭐 직종 간의 그런 문제를 다 떠나서 환자가 제일 안전하고 환자가 제대로 된 처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지상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관점에서 본 병원 전 응급의료와 환자 안전에 대해서 우리 한국 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님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가 좀 안 좋아서 일을 하나 뽑고 나왔는데 오늘 이 환자 중심 혹시 그리고 환자가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과연 이 이야기들이 과연 얼마나 환자들한테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환자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고민이 굉장히 되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빠진 이처럼 오늘 이 토론회가 그렇게 엉성하지 않게 잘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제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항암을 9번 정도 하는 동안에 제가 구급차를 3번 정도를 탄 경험이 있고 물론 그 3번이 전부 다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 탄 겁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안에 대부분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응급실을 타거나 구급차를 탔을 때 느끼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두려움 같은 것을 아마 구급하고 계신 응급구조사 분들께서는 많이 경험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야기들이 왜 지금 이렇게 지옥간의 모습처럼 일반 국민들이나 환자들이 보게 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환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소방처에서 말하고 있는 무면허 행위, 의료 행위에 대한 이 문제가 최근에 의료분쟁조정법 안에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자고 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여기 일부 환자단체 대표도 와서 계시지만 저희는 사실 이게 무면허든 의료행위든 아니든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치료를 어떻게 현장에서 지켜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촘촘하게 우리 사회적 시스템에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식도암을 진단받고 벌써 10년 정도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많은 환자들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 가기 전까지 생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조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직도 두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이 기도 사건이나
심지어 지난번에 뭐 제가 언뜻 기사에서 봤던 뭐 기도 절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던 병원 내에서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구급차 안에서 이걸 한다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식도암 환자입니다. 제 주변에는 식도 때문에 생기는 수술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식도 한우들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수술 후에 천공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천공이 발생이 되면 일부 수술도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천공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환자들은 그 천공이 쉽게 붙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걸로 인해 삶의 질은 저하되고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이 과정들이 단지 기도사건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이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우리 사회적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가 더욱 저희한테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 말고도 구급차 안에서 벌어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전문가들께 모여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 환자들하고 정보도 공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제 그 환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국민들한테 많이 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다음에 과연 직종 간에 뭘 하든 그런 거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그 구급차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거를 과연 그 수용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수용 여부에 대한 그 범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꾸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뭐한데 우리 그 김성주 대표님께서 그 이제 환자 입장에서 막막하셨던 그런 걸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김성주 선생님보다 더 막막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위암 졸업장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5년 전에 해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작년 2월 달에 저는 염라대왕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염라대왕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뇌졸중하고 심근경색하고 해서 저 심정지 와서 심폐소생술까지 받았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 안에서 환자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살았는데요. 염라대왕님한테 갔더니 염라대왕이 아직 할 일 남았다고 좀 이따 오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주 대표님은 그 3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 하나만 겪으셨는데 저는 3대 중증질환 다 갖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다 환자가 돼봐가지고 예, 그 가까워하셨던 그런 그 얘기 충분히 이제 다 그 공감이 되면서 다음으로 이제 우리 그 또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내용 많이 알고 또 그러려면 결국에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제대로 좀 이렇게 확실한 중심을 잡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알려주고 홍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사인 그 김현희 기자님께서 국민이 바라보는 병원 전 응급 의료와 환자 안전 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현희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 토론에 와가지고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놀랐는데, 첫 번째는 사실 제가 보건의료 쪽 취재를 꽤 오래 했거든요. 지금 한 6년,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응급실 수용 거부 문제들도 기사를 여러 번 썼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논의하는 병원 전 응급의료 이 분야에서 이렇게 사실 예민하고 논쟁적인 주제가 법까지 통과됐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령까지 나올 예정이라서 그래서 지금 응급구조사분들께서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이 토론에 초대를 받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로는 그 이 토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또 놀랐는데 진짜 제가 국회 토론회 중에서 그 AI 정책 토론회 그 본 이후에 그 제일 많이 이렇게 그 참석자들이 있는 토론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절실하시고 또 간절하신 사안인지 잘 알겠고 그리고 그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 응급실 수용 거부가 빈번해지면서 그리고 이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되면서 또 그 구급차 안에서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응급구조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고를 먼저 그 치아드리고 응원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보건의료 쪽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그 아마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취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많이 느끼실 텐데 그 직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예민하게 그리고 도끼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 직역들 간에 굉장히 첨예하게 맞물린 이슈들이 많고 그리고 또 각각 전문성이 있는 분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그 속을 깊이 있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환자의 안전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 직역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취재를 하는 기자로서는 기본적으로 1단계로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고 그러면서 저도 사전 조사를 했는데 그런 이슈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올라오기 전에 방금 그 양현모 교수님께도 여쭤봤어요. 그래서 지금 소방청에서 하겠다는 게 그 간호직역의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중에서 1급을 따신 분들한테 하는 것까지 그 지금 막으려고 하시는 거냐 응급구조사 협회에서. 근데 그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소방청에서 2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까지 이걸 열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도 오늘 토론회를 들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소방청에서 무리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달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저한테 맡겨진 토론 주제가 국민이 바라보는 병원 전 응급의료라는 거라서 그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 논의를 전개해 나가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드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그 일반 대중들도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이 돼? 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아마 불안과 위험감을 느끼게 될 텐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의문이 있는 게, 근데 점점 더 사실은 응급실에 가기 전까지 구급차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중증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에 머무르게 되는 기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1급 응급의료 자격증을 가진 응급구조사가 아니라 내가 탄 구급차에 간호사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법이 제가 기도삽관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런 처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라고 막혀서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사실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하신다면은 저는 그 국민들에게도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직역 이기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라는 아주 우리 쉽게 생각하기 좀 자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핵심 포인트를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지정 토론으로요.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우리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장 이마당 과장님께서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 안전과 제도적 관리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담당하고 있는 재난의료정책과장 이마람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이 사안이
사실 저희랑 소방청이 잘 이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이제 해결책을 모색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라서 이렇게 국회까지 오게 된 것 같고, 이런 공론장을 마련해 주신 이주영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정부 부처 입장이라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소방청 입장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견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119 구조구조에 관한 법률도 1조 목적에서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말하고 있고, 저희 응급의료법 제1조 목적에서도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그러니까 119법이 24년에 개정이 될 때 일단 소방청에서 좀 생각한 것은 이제 환자 안전,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 좀 예외적으로 이제 저희 그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만은, 의료법 제27조 이 면허에 따른 이제 의료 행위를 정한 그 취지, 이제 면허별로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 커리큘럼, 전문성 이런 경험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증상별 아니면은 어떤 뭐 의료 행위별 이제 그런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현장이나 이송 과정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아니면은 좀 국민 생명이나 안전 관점에서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그거에도 불구하고 병원 전 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자격별 업무 범위를 이제 소방청장이 별도로 고려할 수 있게끔 한 게 이 의료법 개정의 취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별도로 정하고자 할 때 이제 기존에 말씀하셨던 의료법의 체계라든지 응급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떤 자격별 이제 면허 제도를 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를 이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뭐 달리 말하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좀 더 이제 뭐 형량해가지고 이제 더 이게 낫다고 이제 판단된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가 담긴 게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런 문구를 담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24년도 상반기에 이제 소방청에서 119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입법 예고했을 때, 그때는 이제 간호사 그 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정하면서 이렇게 열거식이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와 완전히 일치시키는 이런 입법 예고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좀 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 개별 업무 범위별로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입법 예고안은 처리가 된 상황이고, 그 2년 동안 저희가 소방청이랑 이제 협의를 했던 거는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을 했는데, 특히 이제 기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려가 많으니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어떤 간호사 분들이 어떤 커리큘럼 내지는 이제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와 이제 1급 응급구조사 그다음에 2급 응급구조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다른 부분, 이런 간극을 이제 메울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의 부수교육 수준으로는 이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게 메워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제 교육 훈련을 통해서도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앞서는 이제 행정 편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효율적인 부분도 봐야 될 텐데요.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구급대원을 이렇게 자격 범위별로 다 채용을 해가지고 이 자격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만 맡기고 이 자격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를 맡기고 하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은 어떤 이제 구급대원 한 명을 양성하기까지 들어가는 어떤 교육 훈련에 필요한 비용도 있을 거고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아마 감안해서 소방청에서도 접근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커리큘럼의 전문성상의 간극을 메워가면서까지 이제 교육 훈련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랑 소방청이 이제 일부 시행령 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이제 앞서 이제 좌장 이제 윤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구급대원 업무 범위뿐만 아니라 이런 병원 전 단계에서 특히 제가 응급구조사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재난의료 대응이라든지 뭐 닥터 헬기라든지 뭐 의료지도 업무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점점 더 이제 병원 전 단계가 가진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저희 이제 재난의료 대응과 물론 이제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생겼습니다만은 재난의료 대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병원 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이제 중증도 분류, 처치, 이송이 정말 대량으로 발생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병원 전 단계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처리해야 된다는 이제 관점에서 재난의료 대응이라는 게 이제 나왔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이런 관점에서 병원 전 단계에서 저희도 정책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좀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작년, 재작년 이제 저희 은정 갈등으로 인한 어떤 비상진료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장에서 응급 이송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증도 분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 정보를 잘 이제 공유를 하면서 상호 이제 저희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분류 처치 이런 것들을 잘 했는지를 좀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방이나 구급대 차원에서는 이제 병원에서 이송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최종 치료라든지 초반에 했었던 이제 응급처치나 분류 같은 것들이 잘 이제 인계가 돼가지고 잘 최종 치료까지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들여다봐야 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여러 이제 이주영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개정안에서도 이런 좀 말씀드린 그러면 병원 전 단계에 대한 평가 내지는 뭐 정보 공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정책에 반영하고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이제 응급의료 실태조사가 이제 지금 올해 저희가 실태조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할 때도 병원 전 단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27년이 지나면은 저희가 제5차 응급의료 기본계획도 이제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준비할 때도 함께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험 관계상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부처 차원에서 복지부와 소방청 간에 이제 계속 그 논의 중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복지부도 아마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20분 정도 그 종합 토론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분들끼리도 서로 또 그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우리 혹시 저기 플로어에서도 지금 여기 발표하신 분들께 혹시 그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김성주 대표님과 김현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호사 구급대원이 출동하게 된다면 그럼 중증 환자의 처치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에 당연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하지 못하는 고위험 처치를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치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관 내 삽관과 같은 전문 기도술기만 최고라고 오해하시지만 그 이영민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숙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는 기관 내 삽관은 오히려 중증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국내외 응급의학 연구에 따르면 병원 전 단계에서는 BVM 환기술기나 그런 것과 같은 정확한 기본 호흡술기의 적용만으로도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보장한다라고 입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간호사 구급대원들에게 굳이 이렇게 위험한 고위험 처치를 억지로 교육해서 허용할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해 BVM과 같은 기본적이고 확실한 호흡술기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현장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증 환자를 살리는 가장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소방청 역시 좀 인력 운영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호사 인력을 구급 현장에 무리하게 배치해서 이러한 자격 논란과 환자 안전 우려를 자초할 것이 아니라 현재 현장의 간호사 인력들은 구급 상황 관리나 소방 내근직 같은 그들의 원래 전문성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 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의 구급대원은 대학 시절부터 오직 병원 전 단계 중증 환자 처치만을 위해서 교육받은 응급구조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는 것이 소방청과 환자 모두가 상생하고 119법의 취지를 살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성진 선생님. 사실은 지금 먼저 뭔가 시행을 하고 추후에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걸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저희의 생명과 안정은 그런 데이터를 쌓기 위한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가 더 중요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가는 과정에서 응급실 얼마나 더 빨리 갈 건지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걸 더 고민을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복지부는 지금 혹시라도 복지부든 소방청에서 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슬기만 갖고 아니면 구급차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걸 성과나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복지부는 소방청을 좀 더 설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니면 그런 시스템 어떻게 응급실에 더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한 응급실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지금 응급실에 더 큰 문제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가지 못하고 뺑뺑이 되고 이런 게 더 큰 문제인데, 가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더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이나 나중에 소방청하고 이야기할 기회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환자 입장에서 아주 답답한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보니까 질의응답에서 사전 요청자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 요청자에 대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의 안지원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혹시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저 말씀도 좀 드리고, 예. 아까 김현희 기자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예. 오늘 구급대원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급대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직 그 구급대원입니다. 저희 처음에 그 구급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간호사 구급대원들이나 뭐 응급구조 구급대원들 얘기를 많이 듣고 왔었는데요. 사실 현장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하나, 이제 그런 입장들이고요. 왜 그러냐면 간호사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배우지 않은 술기를 어떤 법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의료 사법 리스크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구급대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하지 못한 술기를 이제 내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근데 소방청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이런 개정을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는 작은 민원 하나하나에도 실제로 거의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싸워가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커다란 리스크가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국민한테 득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술기가 이런 고위험 술기가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이게 과연 국민한테 도움이 돼야 될지, 과연 소방청은 이것을 과학적인 얼마나 분석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도 계속 특별구급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가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근데 확대됐을 때 그냥 확대한 게 아니고 상당 교육을 1박 2일짜리 다 받고 이제 확대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지금 특별구급대도 있다가 없다가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왜 그렇다면 이 법을 추진할 거였다면 기관의 사건에 대한 교육은 왜 빠졌었는지, 그때 같이 교육을 해가지고 이 과연 교육을 해서 실제로 현장들 나가서 대원들이 나가서 했더니 소생률이 올라가더라, 혹은 뭐 오히려 더 나쁘더라, 이런 근거를 쌓을 만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때는 교육에서 쏙 빠져 있다가 왜 이번에 구급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그게 같이 올라가 있는지를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보건의료 직역에서 먼저 선행 교육과 어떤 검증 없이 먼저 업무 범위를 넓혀놓고 그 후에 교육을 하겠다? 이런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는 보건 직역이 있나요? 예, 그걸 좀 여쭙고 좀 싶고, 그래서 소방청이 뭔가 좀 순서를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좀 그렇게 오늘 소방청 왔으면 진짜 저랑 오늘 밤새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소방청이 안 와서 너무 아쉽습니다.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것도 내부에서 의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제가 정확히 기억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 조회를 이제 청에서 내렸었고요. 거기서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의견을 올렸을 때 그 올린 의견들은 사실 전혀 지금 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현희 기자님께서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1급은 할 수 있는데 간호사가 못하는 업무 범위를, 있다. 그런데 그때 간호사밖에 구급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장은 그거를 논할 수준 자체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저희 조직을 지금 약간 좀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휴가를 가면요, 저희 구급대원들이 둘이서 출동 나갑니다. 그럼 제가 출동을 나가면 누가 주처치를 하냐면 2급이 주처치를 합니다. 1급도 아니고 간호사 아니고 2급이 주처치를 합니다. 지금 소방청의 인력 구성은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내가 1급이냐 간호사냐 이거를 따질 그 정도의 아직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 김현희 기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현장에서 인원 보강이 되고 또 현장 전문성이 더 살아나고 난 후에 고민할 얘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소방청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업무 범위든 뭐 지금 어떤 정책을 할 때 좀 최대한의 어떤 그 과학적 분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 구급대원 입장에서 이제 이런 업무 그 범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뭐 저희도 그 현장에서 응급실에서 이제 그 구급대원을 상대하면서 보면 그 구급대원들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데, 결국에 지금 진짜 오늘 소방청이 참석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소방 공무원 노조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같은 소방 공무원 노조 가운데 다른 노조들도 또 이제 안지원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약간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관심이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저기 환자단체 연합회 우리 안기종 대표님께서 제 사전 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이만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간호법 개정으로 이제 전문 간호사 PA라고 하는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진료 지원 업무로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진료 지원 업무를 이제 결정하는 협의체에 제가 2번 참석을 해서 굉장히 열띤 이제 토론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당연히 여기도 이제 의사와 이제 간호사의 직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안 들어간 게 기도사관이거든요. 기도사관은 빠졌습니다. 근데 기도사관이 빠지게 된 이유는 뭐 이제 의료계에서 기도사관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간호사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알기로는, 저는 이제 환자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이게 맞는지에 대한 사실 확신은 없지만 지킨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인의 업무 범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배우고 임상 실습을 거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명예나 자격시험을 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원칙. 그게 합리적인지 불합리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면허와 자격을 신뢰하고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기도 사건 관련해서는 이 119 구급법에 소방청장이 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앞에 모든 절차가 없어도 되게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왜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저는 이 법을 시행령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현재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태도로는 절대 협의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거 협의하게 되면 이제 치과의사도 의사행위 할 수 있고요, 간호사도 의사행위 할 수 있고요, 다른 직역이 있는 사람들도 굳이 의과대학, 그러니까 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일정한 교육을 거치면 응급
인력이 부족하다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로 할 수 있는 거로 바뀔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요청하면 안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소방 2급 공무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환자를 상담했을 때는 주로 119 구급 때는 운전사가 1명이 있고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응급구조사 2명이 주로 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명 타는 겁니까? 그게? 저 2명 타시는 분을 많이 봤었고 2명 타면 한 분은 요즘 보니까 응급구조사고 한 분은 간호사가 많이 타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봤을 때 특히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럼 한 분은 이제 또 응급구조사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 2급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상황실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도 사건이 필요하죠.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배차할 때 응급구조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 2년 동안 시행령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간호대학이 4년이잖아요. 그럼 간호대학의 교과정에 넣어가지고 4년 빨리 해가지고 간호사도 아예 이 응급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이 면허와 자격의 기본 체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소방청 입장에서는 구급차에 간호사가 타고 그 사각지대가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많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기도사건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는 응급구조사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교육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논의가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간호사 진료 지원 업무할 때도 그 남노사야 되거든요.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는 아직은 간호사에게 기도 사건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령 과장님한테 어쨌든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거 수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될 때도 사실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일단 시행령 개정을 갖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랑 협의하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랑 지금 2년 동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소방청에서 일단 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은 소방청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달리 정하는데 그 범위는 이제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제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병원 전 단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의 관점에서 병원 전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의료법 27조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뭔가 이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맥시멈을 이렇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로 잡았던 거였고 이제 처음에 2024년도에 소방청에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했을 때는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제 간호사든 1급 응급구조사든 구급대원이면은 이제 맥시멈의 그 범위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거식으로 정하지 않았었고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이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이제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같다 이런 식으로 정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소방청에서도 좀 무리한 이제 입법이었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철회가 됐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좀 행위 하나하나 여러 식으로 봐야 된다고는 저희랑 이제 소방청이 좀 실무적으로는 얘기가 어느 정도는 된 부분이고 말씀하신 기도 사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노조에서 오신 구급대원분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특수구급대 시범 사업이라고 이제 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서 해오던 사업이 있었고요. 이제 일부는 뭐 예컨대 신정시 때 뭐 에프네프린 투여라든지 그 다음에 좀 제한적으로 뭐 의사가 의료 지도를 하고 이제 뭐 실시간 영상 의료 지도를 하는 조건에서긴 합니다만 뭐 응급 분만 시에 퇴출 뭐 결찰 절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특별구급대 시범 사업을 거쳐서 이제 저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들어왔는데 기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도 그 특별구급대 시범 사업을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이제 소방청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들어와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검증이라든지 대에서 축적 이런 것들이 좀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제 지금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비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소방청에 좀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고 싶은
그 말씀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으실 건데 지금 시간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보니까 이쪽 구역에 우리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한 명 한번 좀 질문이나 의견 좀 듣고 싶은데 우리 혹시 학생 중에 누구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이에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1급 응급구조사로 있으면서 이제 작년에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치고 올해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응급 환자는 병원에서 도착해서 응급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정지와 중증 외상, 기도 폐쇄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항은 이미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병원 전 응급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으로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였습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 상황에서 특화된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를 통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응급처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거쳐 현장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기도관리, 전문 심폐소생술, 기관 내 삭관과 같은 술기를 밤낮 없이 수없이 학생들은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 삭관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도학부 술기이며 응급구조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검증받는 대표적인 전문 술기입니다.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모든 주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왜 이러한 교육을 하고 왜 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자리에 계신 분들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 응급 환자가 된다면 응급의료를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국가고시 시험까지 통과한 1급 응급구조사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단기간 추가 교육만으로도 해당 수기를 수행하게 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싶으십니까? 응급의료는 단기간의 교육으로 완성되는 분야가 절대로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은 충분한 교육과 반복된 훈련, 그리고 국가의 검증 위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가 119가 국민이 119를 부르는 순간 시작되는 응급의료이므로 그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들었고 교육하고 검증한 전문 응급의료 인력이 바로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위해 양성한 1급 응급구조사에게 앞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까? 현장에 있는 국민 중 한 명이 응급의료에서 필요한 환자라면 그 환자에게 지금은 과연 어떤 정책을 도입하여서 환자를 살려야 될 것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꼭 선언문 같기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실 건데 지금 주최 측에서도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끝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얘기하려면 밤새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까 우리 김성재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과연 환자 입장에서 내가 받는 응급처치가 이게 제대로 된 제대로 훈련되고 교육된 사람이 안전하게 시행하는 응급처치인가? 사실 그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이제 우리 응급구조사든 뭐 간호사든 상관없이 의료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 즉 구급차 타는 모든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질 관리를 하면서 좀 잘못한 게 있으면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것이 이제 계속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지금 소방의 119 구급대 우리 아까 소방 계시지만 그 부분이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소방 자체에서 자체적인 그 질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평가 결과가 외부에 전혀 발표가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데려온 환자를 받아보면 진짜 뒤집어질 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덮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실제 모든 로우 데이터를 까야 됩니다. 그리고 까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제 그러셨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이러니까 인력이 더 질 좋은 인력 더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정부 측에 요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복지부 과장님 계시지만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 1339가 소방으로 넘어갈 때 그때 임채민 장관님하고 그때 지금 소방청장 제가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서류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는 그 서류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 어떻게 MOU가 체결됐냐면 응급의료 기금에서 소방에 구급대에 예산을 주는 조건으로 구급대 119 구급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복지부에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겠다. 그게 대해서 소방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동의한 그 선에서 예산을 응급의료 기금에서 예산을 소방에 넘겨주는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근데 예산만 주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소방에 대한 질 관리를 안 했습니다. 즉 소방과 복지부하고 싸움에서 복지부가 어떻게 보면 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뭐냐면 환자 안전이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과거에 MOU 체결했던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 요즘 성관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의 전문적인 평가가 관리가 없으면 똑같아집니다. 환자 안전 보장 못 받습니다. 환자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결국에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에 따른 질관리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또 의견은 얘기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유인수 교수님, 주제 발표를 해주신 이영민 회장님, 그리고 귀중한 의견과 제언을 나눠주신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주영 의원님, 혹시 참석자분들께 전달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오신 분들께 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또 자리 함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들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다 메모해서 열심히 들었고요. 특히 소방공무원 노조에서 해주신 말씀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느꼈던 인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소방공무원 분들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앞으로 그에 대한 좀 더 좋은 개선 방안들 정책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 중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쪽에서 원하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겁니다. 모든 것이 복잡해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전문성을 그리고 전문성의 증진을 지지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즉 내가 이 학문을, 이 술기를 배울 가치가 있는가?
대한 물음이거든요. 만일 이것이 강화되는 쪽으로 누군가 뭐라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보통 요즘 응급실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베드가 없으면 바닥에라도 놓고 하면 되지 않느냐. 외과 의사가 없으면 소아과 의사라도 뭐라도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아마 유인술 교수님 근무 중에 쓰러지셨어도 저랑 둘이 근무하셨으면 여기 못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학문과 술기를 계속해서 굳이 배워야 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마 그것이 아마 현진숙 교수님께서 아마 아까 울컥하실 수밖에 없었던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환자를 좀 더 잘 보호하고자 하는 그 정신의 발로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도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학문과 기술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내가 시간과 돈과 젊음과 열정을 바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환자를 위해 좋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느슨해지면 어디까지 느슨해질까요? 15시간 배워서 인투베이션 할 수 있으면 이게 자꾸 LMA 나오고 IGL 나오고 하면서 아무나 할 수 있을 것처럼 이게 도구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일반인들 15시간 교육시켜서 하자는 얘기까지 진전 못 될 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전문성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는 국가는 그리고 국회는 그 전문성의 증진을 응원함으로써 더 좋은 내일을 만드는 것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말씀 전해주신 이주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정책 제안문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병원 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시행되는 고위험 응급처치가 단순한 술기 수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평가, 질관리, 데이터 검증, 국가적 관리 감독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하는 환자 안전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님, 주관단체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한국응급구조학회 관계자 여러분, 발제를 맡아주신 이영민 회장님, 좌장이신 유인술 교수님,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함께해주신 참석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면서 준비된 기념품과 다과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